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몸통으로 지목이 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는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6차례나 소환을 거부해온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조금 전 속보 들어온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이 좀 전해졌는데 오늘 헌재에서 탄핵심판 9차 공개 변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 소장이 3월 13일 전에는 선고가 돼야 한다.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이제 퇴임 날짜 전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한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정미 재판관마저 만에 이제 퇴임 후에 일부 명으로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법리상으로 예. 정당성이 확보가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이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특검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최순실 씨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문화행정, 체육행정 관련 또 인사추천 부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윤곽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앞으로 지금 오늘 9차 변론을 합니다만은 2월 초 중순 이렇게 계속 변론을 10몇 차까지 가겠죠. 예.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증인들 다 소환해서 들어보고 나면 3월 13일 이전에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헌재의 재판관들이 과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변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빨리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박한철 그 헌재 소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단의 지연 작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동을 걸려는 확실한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번 변론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에서 증인을 무려 39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 지금 변론기를 결국은 다시 2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박한철 헌재 소장이 1월 31일 날 퇴임하는데 일단 박한철 소장은 일단 판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또 퇴임을 겨냥해서 계속적으로 무더기 증언을 신청하면서 지연 작전에 나설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 방금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난 뒤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후임 헌재 그 재판관이 지금 현재 선임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7명의 헌재 재판관이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 그 남아 있는 헌재 재판관의 3분의 2가 아니라 헌법에 의하면 헌재 재판관 6명의 이 그 저 인용이 있어야만 인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 측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의 그런 지연 작전이 계속 말릴 수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 판결 자체에도 그 여러 가지 법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헌재 입장에서는 3월 13일까지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필요하면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측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연 작전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도 박한철 소장의 발언에 대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라는 반발을 좀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공석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박한철 소장은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임명 절차 없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아마 임명 절차를 밟는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민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지금 39명이라는 추가 증인 채택을 지금 헌재한테 의뢰한 상황인데 그게 뭐 다 채택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을 원칙적으로 증인들을 다 불러서 조사한다면 3월을 넘기겠죠.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무리한 증인 채택에 대한 그런 경고성 발언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언제 한번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있는 증인들 뭐 10명 부르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소명하고 또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말씀 하면서 명확하게 좀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 하루하루 좀 사장되고 달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판단을 해서 박한철 소장이 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려준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면은 뭐 오해 없이 금방 끝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게요.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 특검이 수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과의 대면 조사보다는 특검이 대면 조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만은 1월 그 기자 간담회 때 특검이 그렇죠. 자신을 엮었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특검의 이 수사에 대해서 이 정치적 여러 가지 이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냐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함들 또 지금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는 결국 할 것 같다고 한다면 기자회견이나 결국 근데 그 문제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 기자간담회. 근데 지금 기자간담회 안 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본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간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네. 해봅니다. 예.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도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시기가 된다면 뭐 설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엔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단단히 특검에서 이거를 좀 실행하려고 모든 법리 검토를 끝내고 뭐 설 전에 하면 좀 민심이 역풍을 좀 맞을 게 있는데 설은 지난 다음에 아마 조금 이제 갈등 국면으로 가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설 지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최종 단계에서 이거 이제 그동안의 증거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강하는데 자료를 추가로 필요로 하고 또 상대방 협조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지를 하고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또 계속 특검에서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굳이 하겠다면 청와대에서 이번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증거가 있다면 만약에 없애려고 했다면 못 없겠어요. 혹시나 뭐 특검이 생각하는 다른 정황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판단이 안 됩니다만은 이번에까지 뭐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미 국민들도 좀 피로감이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좀 압수수색 정도로 뭐 받아가지고 뭐 큰 게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이 충분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뭐 일부에서는 사실 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증거 인멸할 거 다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라는 곳이 함부로 이 증거를 인멸할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투루한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청와대의 여러 가지 공적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외부로 그러니까 지금 그 비밀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런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청와대 아마 서버에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지웠다. 그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그 기록물 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있든 없든 특검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짜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할 때 청와대 통신망을 제대로 이용했는지 안 이용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 지금 지난번 여러 차례의 검찰이나 또 그 앞서의 특검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이 다 거부됐던 이유가 국가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못 한다는 그런 그 법적 조항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기밀이나 안보에 크게 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딱 지점만 골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시하지 않을까. 일종의 서지컬 스트라이크처럼 정밀 타격을 하듯이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청와대의 거부 명분을 아예 그러니까 주지 않는 그런 식의 아마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특검의 체포 영장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정유라 씨의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까요?
글쎄요, 뭐 이미 이대 많은 교수분들이 구속돼서 지금 뭐 충분히 어떤 자료들이 또 증거들이 모아졌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최순실 씨 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우리 딸을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 부분을 기다리는 건데 오늘도 지금 7차례 어떻게 보면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오늘 이제 체포영장 떨어져서 강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 탄핵 심판 출석을 해야 된다 뭐 형사재판 준비 이런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결국 강제적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으로 지금 강제 특검에 출석한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죠? 네. 특검에 출석하게 되는 거죠. 특검입니다. 네. 예. 지금 특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이제 이대 전 교수 김경숙 전 학장이라든지 남궁근 입학처장 유철문 교수 등등이 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문을 할 때 예. 과연 최순실 씨가 인정을 할 것인가 자기는 모른다고 또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네.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화여대 관련해서 체포영장 자체가 이제 이화여대 그 학사 비리와 관련된 걸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외의 것을 하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불러서 특검에서 이렇게 거부를 하는 최순실 씨를 불러서 추가적으로 혐의를 좀 확인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 지난번 검찰에서 지금 그 최순실 씨의 지금 그 혐의가 예. 직권남용에 따른 공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화여대 입학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와 관련된 이 업무방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혐의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에게 대해서 지금 이제 직권남용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지금 죄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대 입학 비리죠. 이대 입학 비리는 뭐 최순실 씨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딸 정유라와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이대가 알아서 다 부정 입학시켜주고 그 학사 특혜를 줬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최순실 씨가 이대에게 그러한 이 상당한 그 뭡니까 일종의 혜택을 받고 특혜를 받고 난 뒤에 이대에게 뭔가 또 대가성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은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특검 나가더라도 뭐 자기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묵비권은 피고인의 고유한 권리이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주요 관련 혐의자들이 지금 주로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최순실 씨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겠죠. 그걸 해서 최순실 씨는 아무 답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는 진술조서의 그 증거 효과는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아마 최순실을 압박하려고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최순실 씨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남아있죠. 이 지금 삼성으로부터 그렇죠. 이 이제 정유라의 그 승마 관련돼서 지원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뇌물 제3자 뇌물 혐의가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수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이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든 안 하든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지난번에 기각됐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네. 이 나름대로 가능할 수 있다는 그렇겠군요. 측면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 입을 어떤 식으로든 열도록 아마 강하게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금쪽같이 아끼는 정유라 씨와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특검에서 이런저런 그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군요, 또. 그렇죠. 뭐 그 지금 정유라가 그때 저 덴마크 경찰에 체포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을 불구속 시켜주면 한국 가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최순실 씨의 입장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당신 딸 정도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신병을 확보하게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협조를 하면 다른 뭐 불구속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정유라가 차지하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약한 고리를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헌재 8차 변론에서 김종훈 전 체프 차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뭐 정유라 같이 재능 있는 사수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적인 발언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유라 씨가 지금 덴마크에서 귀국 시점도 지금 불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헌재 나와가지고 자기 딸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주위에서 그런 많은 정황 증거가 있어도 아마 끝까지 묵비권 행사든지 모르쇠로 일관할 확률이 많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 그 소추인단도 얼마 전에 그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 사회서를 좀 수정해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헌재에서 증인들 불러서 이렇게 신문하고 또 변호인단 변론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는 못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짜맞춰 가지고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했구나. 그리고 대통령도 어느 정도 뒤에서 그거를 조금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흔적은 있었구나. 여기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숙제는 좀 더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이 헌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학사비리 혐의로 오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최경희 전 총장의 영장 기각이 특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겠어요. 그렇죠. 이 대목을 지켜보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조금 의아해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그러니까 정유라의 부정 입학 그리고 학사 비리 관련해서 벌써 관련된 이와 관련해서 구속된 교수만 해도 4명입니다. 4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의 그 책임자는 최경희 총장 아닙니까? 근데 최경희 총장은 법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게 기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럼 본다고 한다면 특검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최경희 전 총장의 혐의를 적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예. 아마 4명의 그 지금 이대 교수들이 다 구속됐으니까 특검이 조금 최경희 총장에게 대한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해서 그렇게 약간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이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 어쨌든 이 지금 법원의 이런 결정 부분에 대해서 뭐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최고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실상 그 뭡니까 이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수들만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납득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특검 수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윤선 장관에게 관제 데모 관련 물증으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대니까 좀 쩔쩔매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화이트 리스트죠. 블랙리스트에 반대.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매년 전경련 대기업들로부터 약 30억 이상을 좀 각출해서 네. 10개 정도의 그런 보수단체 지원을 부탁받고 뭐 자기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런 말도 했고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게 주도한 게 정무수석실이라고 그러고 정무수석 그 당시 보면 박준호 정무수석, 조윤선 정무수석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제 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새로운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직권남용과 또 강요라는 그런 강요 혐의를 또 씌울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국의 내관인데 네. 하여튼 블랙리스트와 더불어서 이 부분도 소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소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과거에 우리 정치 문화를 보면은 시민단체들이 순수하게 자기의 그런 자발적인 어떤 회비를 또 어디서 뭐 자기들이 각출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보면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도 받고 스폰도 받아서 하고 이게 우리 또 시민단체 역사가 전혀 그런 부분부터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교훈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까지 용인할 거고 어떤 부분은 법적으로 용인이 안 될 건지 또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뭐 지금 전경련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유라는 가치를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폰서도 해오고 이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전경련 같은 자유경제연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 자유의 가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파한 것도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런 이 그 시민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지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 지원된 이 그 돈 자체가 일종의 관제 데모 형태로 그러니까 정권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이 자금으로 사용됐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수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관제 데모 자체를 그러니까 청와대나 또 나아가서는 뭐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특히 이 보도에 의하면 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에 관제 데모를 했을 때 그때 세월호 유가족 관련해서 그 앞에 가서 네. 그래 했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향했던 본인의 그 정치적 가치들하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부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뭐 법정에서든 아니 그 이유든 본인이 이게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당시에 그 관제 데모 의혹을 받았던 부분은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좀 모욕감을 주는 듯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네, 저희가 지금 특검 사무실 현장 영상을 지금 왼쪽에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구치소를 출발한 최순실 씨가 곧 도착할 듯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경찰들이 다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고요. 취재진들도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동안 6번째 그 출석을 요구해도 좀 불응해 오던 최순실 씨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집행이 된 건데요. 곧 도착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팀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오늘부터 이제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그동안 뭐 정신적 충격이라던가 탄핵 심판 출석, 형사 재판 준비 등 뭐 갖가지 사유를 대면서 출석을 6번이나 거부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체포 영장을 갖고 이제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일단은 그 동안에 이제 최순실 씨가 주장해 온 게 이제 강압 수사 뭐 이런 부분을 좀 주장을 해 오면서 특검 출석을 좀 거부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뭐 만들어서 좀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고 또 최순실 씨 측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밝혀왔기 때문에 기존 뭐 어떤 강압 수사에 대한 그 논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뭐 최 씨가 앞서서도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묵비권을 좀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묵비권 행사 등은 최 씨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들이 앞서서 말씀 나눈 대로 증거물들이 확보가 됐고. 정유라 씨 2대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도 어찌 보면 특검에서도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 특검에서 6번 소환했는데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보통의 그 혐의자들,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형량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버티는 경우는 거의 지금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일종의 그 뭡니까 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상당한 갑질을 해왔던 것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지금 구치소에 앉아서도 아직도 본인이 지금 특검과 일종의 기싸움을 해보겠다. 그런 강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뭐 반성, 그러니까 뭐 자신의 혐의를 전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아직까지 죄를 뉘우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렇게 자신이 당당할 수 있다는 스스로를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최순실 씨가 오늘 지금 그 특검에 이게 지금 일정 강제 소환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수사 과정에서는 이 그 특검으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그 수사가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그 지금 그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는 강압 수사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그 강압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결국 지금 당하는 사람이 주관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특검이 다른 혐의자들에 비해서 좀 뭐 수월하게 좀 더 헐렁하게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이나 최순실 씨가 강압적이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장애 싸움도 아마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상당한 아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 하단으로 보이는 모습은 지난달 24일 특검의 첫 출석을 할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들어갔던 모습인데 지금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48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영장을 통해서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집중적인 조사를 하게 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48시간 안에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하겠죠. 특검은 뭐 확실하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답답하지만 그동안에 또 관련 조사 자료를 많이 모아놨고, 근데 현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대통령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 최순실 씨 정도는 계속 지금 모르쇠 묵비권을 행사하고 네. 지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검찰이 특검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검찰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압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뭐 언론에 보도하기로는 모 부장검사가 뭐 수사를 하면서 3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이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도저히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네. 일본 6차례까지 안 나왔으면 이제 그 부분도 상쇄가 된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좀 특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장소에서까지 그 답을 안 한다는 거는 비밀 장소에서 했던 두 사람 간의 대화와는 별개로 오늘은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특검도 좀 논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정황을 엮어서 이렇게 파고들어서 질문을 유도하는 그런 고도의 좀 어떤 질문 수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이제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또 협조를 하고 말문을 트일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최순실 씨는 아마 입을 지금 잠궈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특검에 나와서도 입을 함부로 열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뭐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나왔겠죠. 예. 사실 뭐 지금 이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이 혐의자 주요 혐의자가 이렇게 그 검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놓으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네.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하고는 한번 진짜 자기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서 선 심정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특검에서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특검이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혐의를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직권남용 말고 업무방해나 나아가서 나중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그 이 통과 의뢰로서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입을 열든 안 열든 네. 그 혐의를 추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지금 최순실 씨를 소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최순실 씨를 그동안 계속해서 시간 끌게 하고 증언을 거부해온 그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그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가 있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렇게 진술을 좀 그 적극적으로 좀 하는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키맨으로 좀 활동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장시호 씨를 통해서도 많은 증거들을 확보를 했겠죠. 많은 정보를 확보를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두 분 사이가 정말 아주 친한 이모하고 조카 사이에서 네. 원수지간처럼 바뀌었는데 그 장시호 씨가 지금 지난번에 제출한 그 어느 또 다른 태블릿 PC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증거물로 채택을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만약 증거물로 채택이 된다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 안에 있다고 지난번에 네.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시호 씨 못지않게 지금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노승일 부장 아니에요? 네. K스포츠재단에 그분이 지금 최근에 공개한 그런 최순실 씨와의 그런 통화 내용 한 7분 정도 7분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네. 그 내용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최순실 씨가 이런저런 업무 지시한 거 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 사건을 좀 무마하려고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최순실 씨의 그 재산을 정유라 씨에게 모두 넘겨준다라는 뭐 유언장에 관한 네. 이야기도 좀 이 어떤 관계에 좀 어떤 하나의 단초가 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장시호 씨의 진술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시호 씨 보고 이제 그때 그 태블릿 PC 들고 놓을 때 가서 챙겨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유언장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유언장은 없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 최순실 씨는 그 전에 유언장을 다른 비서를 통해서 치워버렸는데 혹시 그것이 안 치워졌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잘 믿을 수 있는 장시호 씨에게
그걸 한번 챙겨봐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장시호 씨가 특검 가서 또 친절하게 스스로 또 아마 진술한 것 같아요. 우리 이모가 내보고 그 물건 챙겨오라고 시켰는데 거기는 태블릿 PC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유언장도 있었는데 유언장은 없대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 유언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유언장 안에 일종의 재산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의 가면 그 이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면 그 최순실이 갖고 있는 재산이 그게 특정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또 쉽게 또 파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네.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지갑론, 경제 공동체론을 입증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그 최순실 씨 일가가 받은 여러 가지 뭐 삼성으로부터든 여러 가지 K스포츠 재단이든 여러 그로부터 얻은 개인적인 이득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득의 증가와 일치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단서가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봤던 것이 바로 유언장이었는데 네. 그 유언장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최순실 집에 있던 금고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 금고가 치워지면서 같이 치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과연 그때 이 그 금고를 치운 비서진이 누구냐, 그 비서진은 어디로 그걸 옮겨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깊게 지금 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유언장이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곡점이 그렇죠. 될 수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장시호 씨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모는 곧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그 최순실 씨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나름대로는 이 사건의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예.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번 그 들어가면 상당히 오랜 기간 아마 뭐 이 그 뭐 최대한 뭐 오랜 기간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 그 제발로 걸어놓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심하면 생각까지도 무기징역까지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제발로 걸어놓는데 못하도 그 표현보다는 네. 어쨌든 간에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그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정유라한테 뭔가 미리 좀 손을 써놓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네. 본인이 그 검찰에 출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나름대로 자신의 혐의가 얼마만큼 큰 거라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하고 싶던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그런 태도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네. 지금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법무부 호송차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 문이 열렸고요. 조금 뒤에 이제 최순실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가까이 주차장 안쪽으로 이렇게 그 차를 대서 동선을 좀 짧게 하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차장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고 입구 쪽에 좀 차를 세운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최순실 씨 모습이 좀 보이게 되면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다가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한 버스가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수의를 입었고요. 검정색 뿔테 안경을 끼고 지금 특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1차 출석 때와 좀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박근 총리하고 모든 운동기능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군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와 지금 다른 모습이라면 얼굴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저희가 좀 묘사를 좀 할까 했는데 내리자마자부터 목소리를 내면서 작심한 듯이 지금 이야기를 소리를 외치면서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지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취재 기자들을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지금 내리면서부터 발언을 시작하는데요. 직접 다시 한번 좀 소리를 키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박근 총리하고 모든 운동기능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네. 민주적인 특검이 아니다.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아이까지 버렸다라면서 지금 너무 정유라 씨 억울하다. 이야기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고요. 네. 저기 오늘 지금 출두하는 과정, 또 표정, 목소리 격앙된 거 이런 거 보면은 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뭐 특검에서의 그런 자백을 강요받는 이런 강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한테 다시 한번 지금 호소하고 그렇겠군요. 또 이게 이제 특검이라는 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제형법정주의 법리를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조목조목 좀 더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좀 촘촘히 엮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는 그런 하나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지. 만에 하나 저런 식으로 이제 강요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저렇게 주장을 하면은 예. 특검도 이제 나중에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저렇게 이제 고함 지르고 이런 걸 보면은 저것도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호송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발언을 시작을 하는데요. 뭐 민주적인 특검이 아니다. 또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공동재산을 좀 강요하고 있다. 또 우리 얘기, 뭐 정유라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발언 시작하면 다시 한번 직접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뒤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박대 동지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들어봐도 작심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준비된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뭐 지금 특검에서 6번이나 나오려 했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특검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다. 내 나름대로의 억울한 심경들을 이 국민들 앞에 나름대로 호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 작심을 하고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뭐 어떻게 보면 돌출 행동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오랫동안 이 지금 이 수사 국면 그리고 또 그 재판 받는 국면에서 자신한테 지금 쌓여 있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앙금들을 지금 쏟아내는 하나의 장소로 지금 기회로 지금 하나 삼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지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증거나 또 재판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아직까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 전혀 손톱만큼도 없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네. 안타까운 측면도 안타까운 심정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뉴스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기 그 최순실 씨가 들어서면서 뭐 하는 발언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실 뭐 예상 밖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뒤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박대 동지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군요.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자백을 좀 강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